오늘부터 아침 일찍부터 저희 네트워킹 데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멘토링에 참여해 주시느라 이렇게 먼 길 와주신 입주기업 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본격적인 교육이랑 네트워킹 데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 소셜 캠퍼스 온 인천 매니저 이명선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본격적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소셜 캠퍼스 온 인천 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분들 그리고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 관련된 기업분들 다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올해 소캠 인천은 기본적으로 금융 역량 높이는 것 그리고 우리 기업의 코어를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소캠 인천에 들어오면 스케일업 한다. 라고 하는 목표로 같이 이런 이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존리 대표님 모시고 첫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오늘 일정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전문가분들이 오늘 굉장히 여기 많이 오시잖아요. 내가 정해져 있는 멘토링 시간이 아니어도 그 전문가님들을 만나게 되시면 기업에 궁금한 것들을 찾아서 꼭 얻어가십시오. 그래서 공격적으로 오늘 좀 많은 정보나 유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해 주실 분 소개를 드리기는 너무 저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로 소개는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 존리 연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여기가 좀 감회가 새로운 거는요. 제가 인천 출신이고요. 제가 인천에서 신흥동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태어난 집도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천에 와서 내가 태어난 집도 들러보고 차이나타운 가서 짜장면도 먹고 우리 와이프랑 가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송도가요. 저는 특별한 감회가 있는 게요. 저희 아버지가 그 건설회사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송도 매립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송도 해수욕장에 가서 아버지 기다리면서 수영장에 있었고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땅 한 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송도? 저는 그런 게 돈이 관심이 있어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이 땅 한 평이 얼마야?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옛날 얘기죠. 제가 이제 6살, 7살 때, 그러니까 한 65년, 63년. 저요? 35년 전에. 그때 저희 아버지 말씀이 2원이었어요. 2원. 한 평에. 그게 왜 그 당시는 땅이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아이스케키라고 그러죠. 이 길거리 사먹는 그게 2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땅 한 평하고 그거하고 똑같았던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는 땅이 농사를 짓지 못하면 땅값으로 치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 바닷물을 메꾼 거잖아요. 그 땅을 농사를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 개발이 될까, 그죠?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 아버지는 왜 몰랐을까? 왜 땅을 메꾸는 일만 했을까? 왜 땅을 살 생각을 안 했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너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기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버지 회사는 이제 망해갖고 제가 태어난 집을 뺏겼어요, 은행에다가. 그래서 이 금융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투자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돈이라는 거, 그 집이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면서
그 느낀 거는 빚이 정말로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이 경제, 금융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처음으로 그 복리라는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은행, 그러니까 동네 은행이 그 당시 상업은행이었어요. 그때 신기한 거는 그 적금에 대한 선전을 하는데 한 달에 7천 원을 그 예금하면 1년이 지나면 10,000원을 준다는 거 선전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전 너무 놀란 거예요. 왜 8,400원밖에 안 냈는데 왜 10,000원을 나한테 줄까? 저 은행은 어떻게 해서 나한테 그 돈을 줄까? 너무 신기해 갖고요. 그때부터는 돈만 생기면 은행에 갔어요. 그 적금 들으려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왜 예금을 저금통에다 하라 그럴까? 은행에다 넣으라 그러지. 그런 것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왜 은행에 가지 않고 저금통에 넣으라 그러죠? 그런 질문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금융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일하게 하는 거, 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연대 경제학과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거는 그 졸업생 중에서 부자가 없는 거예요. 다 나는 삼성에 다닌다. 나는 뭐 LG에 다닌다. 뭐 나는 골드스타에 다닌다.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놀러 가 보니까 맨 앞에 책상에서 맨 뒤에까지 가는 시간이 30년 걸리는 거예요. 저런 라이프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자가 되지 않는 그 라이프. 그래서 자퇴를 했죠. 그 자퇴를 해서 미국에 가게 됐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나한테 가장 잘한 결정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운 좋게 이제 미국에서 스커더라는 투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그 회사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고요. 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 회사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명인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에 언젠가 내가 고국에 가서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투자의 중요성, 그런 모티베이션을 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우연하게도 메리츠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를 CEO로 오게 했는데 정확히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그걸 더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 그 플랜이 생기는구나. 앞으로 10년 동안 내 인생에 또 어떤 플랜이 생길까.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강연한 숫자가 대강 따져보니까 2,500번이더라고요. 10년 동안.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주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게 결국은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되겠구나. 뭘까?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가 되는 거를 교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차렸어요. 조니의 부자 학교라는 걸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10년은 계속 우리 부자 되는 거 그런 거를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신기하게 느꼈던 거는 우리 돈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 TV 방송 보면 알죠. TV 방송에 보면 대부분 대사라든가 연속극 대사라든가 이런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대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 집은 주식하다 망했대. 그런 대사를 하는 거 보고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를 어떤 투기로 아니면 그 도박으로 여기게 하는 그런 대사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 그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죠?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그런 거라든가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그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40대, 50대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프로그램을 좋아할 수가 있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와이프는 어디가 있지? 저 사람들 애들은 어디가 있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많이 하죠.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또 뭐 요새 또 조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생길까?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고 그동안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경제적인 얘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행복하냐 아니냐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출산율도 세계에서 꼴찌고 행복도 꼴찌고 자살률 1등이고 빈부격차 세계에서 1등이고 이게 다 왜 생기냐면 제가 결론이 그건 것 같아요. 금융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경제 독립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요. 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아서 뒤죽박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 만나면 포기를 했어요. 나는 부자가 안 될 거야.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야. 일본이 겪었던 그대로 우리 한국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10년이 저는 대한민국이 10년 동안에 바꾸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30년 전이죠. 제가 일하던 스커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하루 종일 한 주제만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1991년 12월 그 겨울이었는데요. 한 가지 주제로만 모든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가 참가해서 회의를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 토의하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요 제일 잘 나갈 때였어요. 일본이 뭐 굉장히 경제적 호황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은 뭐 계속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일본을 배우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텐데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로페셔널이니까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일본을 어떻게 보냐. 놀랍게도요. 결론은 일본은 30년 내내 망할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일본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근데 반대되는 나라가 하나가 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엄청난 나라가 될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 우리가 코리아 펀드도 했고요. 그 스커드랍 회사는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30년이 흘렀을 때 정확하게 맞았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맞았죠. 일본은 지는 해가 아니라 저는 몰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잘못된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금융의 무지입니다. 일본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그 제조업을 통해서 버는 막대한 돈을 일본은 부동산에 투자를 했죠. 그 결과가 일본을 망하게 한 거고요. 미국은 정반대죠. 미국은 1975년에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바꿨죠. 그래서 이 막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개혁입니다. 그걸 에리사 액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결과 미국은 많은 제조업이나 이런 데 경쟁력을 잃었지만 결국은 금융업이 발전하는 바람에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엄청난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된 게 그 퇴직연금의 제도 변화고요.
금융업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이라는 거를 이해한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안타깝게도 금융 후진국이죠. 그래서 그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대 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그 돈에 대한 거, 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거 아닌가요? 아, 밑으로 하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때마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아이들,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근데 부자들은 롱텀으로 보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나무를 심는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한국은 보니까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주식 투자하더라도 매일 사고 팔고 하고요. 매스컴도 주식 전문가가 나와서 오늘은 뭘 사고 내일은 뭘 팔고 이런 얘기만 하는 정말로 다 온 국민이 도박을 하듯이 주식 투자를 하는 그게 이제 금융 후진국이죠. 그리고 가운데 여러분들하고도 해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전에 대한 거,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극복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전부 피하는 걸 교육으로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너 뭐가 할래? 그러면 시험을 보아서 하는 걸로 하죠. 시험을 봐서 그 점수 갖고 가는 직업,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의사가 되거나 그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붙는 것만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나라가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업을 하라 그러고 너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게 저는 한국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일하라. 왜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이 남을 위해서 일하냐. 우리 한국의 교육을 보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그건 좋죠. 근데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하라. 거기서 끝나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노예가 되라는 교육이거든요. 노예가 돼서 근데 노예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라. 엄청난 돈과 노력을 쓰는 게 굉장히 신기한 나라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자금을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게 우리 한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괴롭고 아이들도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죠. 맨 오른쪽이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해라. 한국은 대부분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안 가르쳐 주죠. 대부분 네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거야.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예요? 현재? 네? 예? 앨런 머스크. 한 몇 개월 전에 앨런 머스크였죠. 지금 이제 1등으로 올라온 사람이 루이비통 사장이죠. 루이비통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거죠. 이제 한국 보면은 되게 심각한데요. 최근에 제가 블룸버그 뉴스에 떴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티클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신기하게 어느 나라보다도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민족이다. 부끄럽죠. 그래서 샤넬을 제일 사기를 원하는 민족. 근데 그 연령층이 20대에서 10대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거를 깨닫는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젊은 여성들
여성만 힘든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좀 심각하죠. 우리가 그런 금융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아이들한테도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래서 치더라도 결국은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창업하라고 가르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증가 속도가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거를 알면 함부로 돈을 내지가 않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제가 복리의 마법을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복리의 마법을 들었는데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워런 버핏이죠. 워런 버핏이 죄송합니다. 워런 버핏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아인슈타인이죠. 근데 저 아인슈타인이 저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복리의 마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워런 버핏이 지금 있는 재산이 여러분 거의 다 90%의 재산이 60세 이후에 만들어진 거 아세요? 60세 이전에는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복리의 마법이 나중에 작동을 해갖고 그 돈이 지금의 부자죠. 그러니까 90%뭐 10%만 가져도 큰 부자긴 하죠. 근데 지금처럼 부자는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퀴즈를 냅니다. 그 강연에 오는 사람마다 오늘 내가 당장 여러분들한테 10억을 드리겠다. 아니면 오늘 100원으로 시작해서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600원 벌써 열흘 지났죠? 근데 10,000원도 안 넘었죠? 그래서 이제 20일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20일 후에 그 돈을 주겠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A를 택하시겠어요? B를 택하시겠어요? 질문을 보면 B 같은데 마음은 A로 가죠.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제 100원,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6,400원, 12,800원, 25,600원. 그래서 앞으로 20일 남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될까? 답이 B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530억이에요. 믿어지지 않죠? 530억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2의 30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감이 안 되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31일째는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32일째는 어떻게 되죠? 2,000억입니다. 그게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라는 무서움이죠.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태인은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자산의 20%를 갖고 있어요. 반대로 미국의 흑인들 인구는 20%입니다. 근데 경제력은 2%밖에 안 돼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금융의 이해도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돈이 들어가서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와서 나가는 속도가 몇 시간 안 돼요. 돈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이제 흑인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마이클 조던 그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500불을 쓰는 거예요. 500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돈을 모아서 그 운동화를 사죠. 아니면 훔치거나.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투자에 대한 생각이 없죠. 근데 유태인은 돈이 들어왔을 때 안 나가죠. 투자로 바뀝니다.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흑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흑인들은 왜 못 살까? 그래서 그 흑인 유명한 그 가수라든가
세레나 윌리엄스 같이 테니스 스타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블랙 캐피탈리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창업을 해야 된다. 오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창업해라. 내가 그 돈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세레나 윌리엄스가 그거를 파운데이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흑인 아이들 중에서 조건이 있어요. 그 투자해주는 조건이 현재까지 어떤 사람도 시도하지 않은 거를 하는 애들한테 내가 돈을 투자해주겠다. 멋있잖아요. 근데 한국도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앞으로 10년은 저는 K 캐피탈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금융 후진국, 이거를 깨지 않으면 한국은 나중에 큰 후회를 한다. 그래서 K 캐피탈리즘을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그러고 많이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투자를 해주고 이런 이제 선순환을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흑인들 그런 랩 가수들이 그런 하는데 한국은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어떤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청담동에 집 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뭐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든가 이런 참 너무 답답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창업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를 즐겁게 여기는 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했죠. 워런 버핏이 항상 남이 일하게 해라. 남이 나를 왜 돈을 벌게 해라. 당신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교훈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 너 혼자 열심히 일해갖고는 부자 안 된다 가르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은 그 금융 문맹의 그 후유증을 앓고 있죠.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은퇴를 하지 못하는 나라의 세계 1등이죠. 그 잘못된 금융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 네 가지를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적이 너무 많아졌어요. 학원 무조건 끊어라. 학원들이 되게 저를 엄청나게 음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봐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유태인들은요 공부 잘하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하버드의 몇 퍼센트가 유태인일까요? 30%가 유태인입니다. 근데 왜 근데 유태인은 공부 잘하는 말을 안 하는데 하버드를 갈까요? 궁금하죠? 하버드는 그런 아이를 뽑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 아이가 나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하버드를 나와야 뭐랄까요? 도네이션 하겠죠. 공부 잘하는 아이만 뽑지는 않죠. 왜냐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아이비리그는 되게 아버지가 그 학교 나오면 그 아들은 들어가기 쉽죠. 그걸 이제 레거시로 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점수를 따지잖아요. 그게 무지하게 경직성이 있는 거죠. 뭐든지 점수로 하는 거를 가장 합리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취직도 취직 시험이 있고 은행 들어가는 것도 취직 시험이 있고 저는 숨 막히는 나라인 거예요. 한국 모든 게 점수화하는 나라. 끔찍한 나라죠.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을 없애야 되고 시험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애들한테 공부 잘할 필요 없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 잘하면 약간 슬퍼해야 돼요. 공부 잘할수록 아이가 부자 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누구예요?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가 제일 가난하죠. 누가 부자일까요? 대학교 안 나온 아이들이 제일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교육이 가장 끔찍한 교육이고 그 아이들한테는 무지하게 창의성을 잃어버리죠. 밤 11시, 12시까지 있는 아이는 창의성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택할 수 있는 직업이 그나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보는 거 뭐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뭐 의사가 되거나 절대로 좋은 직업들이 아니죠.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돈 버는 거는 돈 좋은 직업이 아니죠. 돈을 벌려면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죠. 공무원도 결국은 노예죠. 나라의 노예죠. 대기업 들어가는 거는 대기업 총수의 노예가 되는 거고.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너무 과대하게 얘기한다. 과대한 게 아니죠. 현실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가 못나서 대기업의 총수에 충성하라고 가르칠까요? 내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게 100배 낫지 않나요? 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자동차가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은 자동차를 다 가져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자동차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일 빨리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 자동차는 대부분 출퇴근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미국도 맨하탄에 사는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 차가 거의 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한국은 전부 차를 갖고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요. 내가 내 자산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좋고요. 보험도 금융 지식이 없다 보니까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다 노후 준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보험들입니다. 특히 종신보험이라는 거 아시죠? 종신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내 육체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아니죠? 내가 죽은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보험을 잘못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너무 신기하게 한국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서도 돈 있는 척을 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샤넬백을 사거나 비싼 시계를 사거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내 고객들 빌리언웨어들이죠. 제가 이제 고객 유치하려고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도 가고요. 이제 사람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가 다 뭐 100불이면 살 수 있는 시계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시계를 타는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저 돈으로 뭘 할까요?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샤넬백 같은 거 사고 저 너무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교육을 안 했을까? 왜 투자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걸 할까?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한국은 심각하다. 바꿔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부자처럼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강남에서 찍었습니다. 최악의 교육이죠. 저 유치원 애들한테 잠을 재우지 않는 나라예요. 잠자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거든요.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갔을까? 아이들 잠까지 안 재울까? 그게 엄마들의 경쟁이고 잘못된 경쟁이고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죠. 아이들은 잠을 9시간, 10시간 자야 됩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애는 잠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저는 잠이 없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잠이 없는 게 문제죠. 잠이 많은 거는 그 아이는 굉장히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는 걸 못 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 문명인 나라는 대가를 치른다고 하죠. 그게 이겁니다. 너무 슬프죠. 은퇴를 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이게 제 친구들도 보면 그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그 재벌 회사에 다니다 나왔는데 은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회장님이 부르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합니다. 그때 이제 퇴직금제로 뭐 2억, 3억 받고 나오죠. 그게 전부죠. 근데 그게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됩니다. 끔찍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준비를 안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금융 문명인 나라, 우리 금융 문명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은퇴를 못하는 나라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인, 일하는 노인이 퍼센테이지가 한국의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부자가 됐느냐? 큰 부자들이죠. 너무 놀랍게도 도덕성을 뽑았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을 얘기를 해요.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돈을 안 갚았을 때 무지하게 부끄럽게 여겨요. 그리고 사교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아야 되죠. 내가 부자로 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호기심이 많아야 되는데 한국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을 수가 없죠. 전부 잠만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거죠. 학원에 가서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구형수만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유태인들은 몇 살부터 투자하냐면 13살부터 투자합니다. 성인식은 13살 해야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죠. 그 부자들 보면요, 대부분 행복해요. 제가 많은 부자를 만나봤지만 즐겁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재밌어 하고요. 돈은 다 풍부하죠.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도, 미국에 살던 동네도 유태인 동네인데요. 애가 뭐 4명, 5명씩 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가족, 패밀리 중심으로 하죠. 그리고 유태인은 교육을 누가 하냐면요, 엄마가 반드시 합니다. 엄마가.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죠. 그 때문에 유태인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저녁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하고요. 한국 와서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한국에서 보니까 엄마가 교육을 안 합니다. 누가 하죠? 하청을 준 거죠. 하청. 학원에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랑 같이 교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교육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어떤 모임이 있어서 우리 와이프 데려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와이프를 데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게 우리나라가 다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남편 남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이게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졸혼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런 메모리가 없죠. 좋은 메모리가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화, 그런 경쟁, 무한 경쟁, 점수 경쟁,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 꼴찌인 이유가 저는 금융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를 아주 선한 부자가 많이 나오는 것 대신에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서로 싸워서 점수가 좋은 아이들가 이기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로 키워야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본가죠. 그래서 자본가는 두 개 중에 하나죠. 창업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두 개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국가 이스라엘은 창업률이 세계에서 1등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그런 그 회사 수가 미국하고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대단하죠. 이스라엘은 창업국가, 그러니까 창업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봤을 때 중국도 놀랍죠. 중국도 창업하겠다는 대학생들이 40%가 된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한국하고 일본만
창업하면 안 된다, 창업하면 망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해라, 월급이 뚜거박뚜만 나오는 거 해라,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역동성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전 세계에서 반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고 인도, 한국 그나마 좀 명맥을 유지하는데요. 일본은 아예 안 나오죠. 일본은 지금 좀비 기업만 남아 있습니다.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기업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일본처럼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부동산에만 투자해라. 제가 한국도 제가 유튜브로 제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라 했는데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2년 동안.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금융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집만 사면 된다고 착각하게 되고 집이 없으니까 좌절하게 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원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집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자기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고 이런 게 저는 정말 금융지식이 금융교육을 너무 안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일본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너 뭐 할래? 세븐일레븐에서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굳이 내가 무슨 창업하거나 뭐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할 거 뭐 있어?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다가 그러다 죽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역동성이 있어야 되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저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그 역동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될 거는 다 같이 부자 되자. 부자 되는 방법은 창업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창업을 해야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런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자들이 또 그 더 많은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창업하게 잘 되셔서 부자가 됐을 때 미국처럼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도 안타깝게 이제 이런 스타트업 같은 거에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 감추려고 합니다. 그 미국처럼 그 스타트업에서 큰 부자가 됐을 때 방송에도 나오고 자꾸 그렇게 젊은 사람들 인커러지 해야 되는데 다 그 숨어버리죠. 잠적을 해버려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 보면 다 엄청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큰 부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큰 부자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전부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내가 창업을 못하더라도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는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 13살부터 투자하는데 한국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지금부터 주식을 사주고 주식 얘기를 같이 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그 월스트저널을 읽어봤는데요. 거기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3살짜리 손녀한테 디즈니 주식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제로 자라면서 디즈니 영화를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회사의 주인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주식을 꾸준히 모아서 그래서 주식총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식총회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티네이저인데요. 그래서 기자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이 친구한테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디즈니 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나처럼 디즈니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딨냐. 난 주식을 계속 소유했었고 중에 와서 항상 질문했었고 내가 디즈니 사장이 되는 게 꿈이다. 그래서 그 현 사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당신 잡을 원한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 아이가 CEO로 왔으면 너무 좋겠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감동 스토리가, 창업 스토리,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누구는 뭐 저는 제일 슬픈 게 수능고시 아니요 수능을 뭐 만점 받은 애가 뭐 어디 나왔다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수능 만점 받은 애는 문제가 있는 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했길래 시험을 만점을 받았을까? 그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검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 리더가 되는 아이는 공부도 적당히 하고 스포츠도 적당히 하고 두루두루 친구도 사귀고 이런 애가 리더가 돼야 되지. 내가 리더가 되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점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의 SAT 만점 받았다는 신문에 나오는 거는 교포 신문밖에 없어요. 그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점 받으면 미국의 대학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는 좀 문제가 있는 애구나.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편협한 지극히 작은 거에 너무 가중치를 두는 거죠.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한다는 건 내가 일을 시킨다는 얘기죠. 내 돈을 일시키는 겁니다. 오너십이죠.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된다. 그 동업하는 거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때 태어나자부터 주식을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씩 했을 때 그 아이가 30살 됐을 때 한 6억 정도 모일 거예요. 근데 10살 때부터 하면은 확 줄어듭니다. 20살 때 하면은 좀 늦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온 가족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세까지 못 찾게 돼 있거든요. 강제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세금이 줍니다. 놀랍게도 이걸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금저축펀드는 반드시 계좌를 여서셔서 ETF 같은 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72룰? 아까 복리 개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내 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6% 수익률을 가정하고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언제 2,000만 원이 될까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6%면 70일 6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12이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2,000만 원이 되는 게 1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12년이면 좀 길죠? 근데 그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두 번째 1,000만 원은 6년 걸려요. 세 번째 1,000만 원은 3년 걸립니다. 네 번째 1,000만 원은 1년도 안 걸리죠. 그게 복리예요. 처음에 1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줄어들어서 요새 재벌들은 기업 총수들은 하루에 뭐 다 몇 조의 부자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옛날에 창업할 때 30년 전에는 그렇게 큰 재산이 없었죠.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71룰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한다는 거는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럴 겁니다. 기업을 차려서 성공할 때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배당금을 받는 인구가 10%밖에 안 돼요. 다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예금에 넣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산이 예금이죠. 한국은 그 예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게 안전자산이죠? 가장 위험한 자산이 은행 예금이죠. 왜냐면 일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짜장면 값이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20년 후에는 5,000원이 아니고 한 3만 원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은행에 넣은 돈은 6분의 1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아니죠. 근데 한국은 그걸 안전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뭐라고 그러죠?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왜 불로소득일까요? 내 돈을 일시킨 건데. 내 육체보다 더 일을 열심히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육체로 일하는 것만 가치를 두고요.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내 돈을 일을 시켜야 되죠.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일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육체는 썩죠. 늙죠. 아프죠. 근데 왜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내 돈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한국이 부동산 비중이 세계 1등입니다. 부동산 왕국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주식에 대한 이해를 부족한 거예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대부분 TV에 보면 주식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게 지금 들어갈까요? 나갈까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알려고 할까? 꾸준하게 한 달에 뭐 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뭐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하면은 내 노후에 많은 부를 가져올 텐데 왜 자기가 일을 하려고 그럴까? 왜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까? 왜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할까? 그건 이제 도박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겁니다. 투자와 도박의 차이예요. 투자는 내가 50살 됐을 때 찾겠다, 60살 됐을 때 찾겠다 그거예요. 나는 꾸준히 돈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단기적인 거는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은행 예금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제 주식 강연할 때마다 주식 방송 보지 말라고 합니다. 다 엉터리예요. 차트를 보거나 단기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어차피 펀드밖에 투자 못합니다. 그거는 1년에 1,8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채우셔야 돼요. 무조건 채우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증권회사 계좌를 열어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서 ETF가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퇴직연금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DC용으로 가야 되고요. 연금저축펀드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이게 너무 끔찍하죠. 퇴직연금 시장에 한국의 DC형의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너무 신기하죠. 내 퇴직연금이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그걸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후에 퇴직할 건데 원금 보장량에 들어가 있는 거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저 그래프가 보이시죠?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근데 이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 예금인데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401k라는 게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경쟁력을 다시 찾아온 거죠. 금융에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 계속 주시장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된 거죠. 뭐 아마존이 나오고 넷플릭스가 나오고 한 게 다 이런 생태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문제가 있죠. 요새는 뭐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되고 또 뭐 팬데믹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하나도 없는 날이 없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은 상향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계속 이노베이션 하려고 그러고 기업은 계속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게 제 판단. 100년 동안 그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위기가 생겼을 때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은 극복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 또는 한국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지대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이런 주시장에 들어와야 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창업을 하신 분들이 거기서 그 펀딩을 받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자사운용사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바뀌었죠. 은행 중심에서, 은행은 뭐죠?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간단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지금 미국의 대사는 자산운용사죠. 블랙락이라든가 블랙스톤이라든가 뱅가드라든가 규모가 이미 압도적으로 자산운용사가 그랬죠. 블랙락 하나만 가지고 블랙락이 운영하는 자산이 한 1경입니다. 근데 그 회사만 1경이 아니죠. 블랙스톤도 그렇고 뭐 뱅가드도 그렇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은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은 앞으로 그 자사운용업을 창업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여성들.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이대 가서 강연을 하는데요. 이대 그 학장님이 저한테 그 금융 쪽에 MBA 프로그램이 몇 년 전이긴 한데요. 다 문을 닫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대 그 MBA 프로그램에 금융이 없어요. 그게 한국의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금융업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여성들이 창업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담보가 새로운 기업에 나왔을 때 거기에 자금을 대고 그 자금을 댄 거 가지고 또 그 기업에 성장하고 또 다른 기업에 그거를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은행 중심의 나라죠. 그러니까 담보가 없으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생각이 창의적이라도 펀딩을 받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영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빅숏이라는 영화죠. 거기에 이거를 한 이유는 투자하고 나서 저게 그냥 낮잠 자면 되는데 쓸데없이 왼쪽 사람처럼 스크린을 보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경영자가 직원들과 같이 나의 풀을 창출해 주는 건데, 이 주식 투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주식할 때는 낮에 하고 밤에는 또 미국 주식하느라고 또 잠을 안 잡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왜 자기가 일을 하려고 그럴까? 기업에서 하는데 그게 좀 잘못된 인식이죠. 트레이딩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요. 존리 라이프스타일 주식인데 점점 그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좀 가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작하는 게 그 존리의 부자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의 투자 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 캠프를 만들었고 또 주부 투자 클럽 만들었고 직장인 투자 클럽.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업하고 그러시는 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연금저축펀드 반드시 개설하셔야 되고 그런 액션이 전 대한민국의 어떤 혁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태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11시까지 있는 그런 형태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되고요.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금융인이 되고 투자를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이게 전부고요.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좋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좋고. 2시간은 제가 못 채울 것 같아요. 네. 두려워서 못해요. 예, 예. 예, 예. 저는 이제 되게 두려운 이유가요. 이제 주식 투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동성이죠. 주식 가격이 막 변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집은 사면은 가만히 있는데 주식은 막 가격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컨트롤 못 해요. 근데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는 뭐냐면 위험이잖아요. 주식의 위험. 위험이 뭘까요? 주식의 위험은. 내가 20년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된 거예요. 그죠? 그런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주식과 그 주식 투자와 투기의 다른 점은 리스크는 내가 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주식은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 알죠? 또 이 회사가 매출액이 작년 5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 회사 재정 상태 내가 알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내가 봤을 때 매출액이 계속 5년 동안 10% 올라갔어. 나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은 컨트롤이 가능한 거고, 야 이걸 알면 내가 너무나 이 회사를 갖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변동성만 보기 때문에 저기 마이너스 20% 났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20년 후에 이 회사가 정말로 성장했을 때 내가 그 과외를 내가 공유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변동성에 중심을 하다 보니까 막 강연하시는 분들 막 차트를 보여주고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과 위험에 대해서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도박장에 가는 건 위험하죠. 도박은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베팅을 했을 때 이 돈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주식 투자는 위험해서 무서우면데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 되면은 어쨌든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근데 사교육비에 학원에 내는 돈은 몇 퍼센트 수익률이죠? 마이너스 100%죠. 마이너스 100%죠. 우리 아이가 그 학원에 가서 공부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공부 잘해 별거 아니고 근데 왜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낼까요? 그게 금융 문맹이에요.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괴롭히는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인데 그거는 또 괜찮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마이너스 그 아이한테 주식 사주는 게 100% 좋은 거죠. 학원비로. 네, 제가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한국에서 왜 그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쓸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놀고 놀랐어요. 근데 아이가 둘인데 150만 원씩 사교육비를 쓴대요. 끔찍하잖아요. 그 아이한테 150만 원씩 투자를 해줬으면 그 아이는 훨씬 제가 패밀리 캠프에 가서 아이들한테 주식 강연을 할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물어봐라. 한 달 사교육비 얼마인지. 그래서 물어보고 너 언제부터 이거 했어? 했더니 나 몇 억씩인 거예요. 몇 억씩을 엄마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학원을 갔는데 엄마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썼다고? 그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엄마들이 변해야 된다. 사교육비. 그래서 제 강의 듣고 실제로 학원에 가서 내일부터 우리 애가 안 나옵니다 했던 분들이 학원에 가니까 학원 원장이 혹시 존리 만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실망기호 사기꾼이에요. 자기 주식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미국은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공부 못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뭐 온갖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과목을 더 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 한국이 갖고 있는 편견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부자로 만들 거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노예로 만들 거냐? 노예가 되는 교육이죠, 한국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해라. 그건 국가의 노예인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초이스죠. 우리 아이를 정말로 창의성이 높은 큰 부자로 만들 거냐. 미국의 창업 아이디어는 너무 재미난 게 많죠. 제가 그 창업 스토리 중에서 제일 그 감명 깊은 게 그 스팽스라는 여자 속옷 만드는 여성이 있죠. 최근에 그 블룸버그에 그 사람 소개가 떴습니다. 한 30 중반인데 그분은 그 저녁에 먹을 때마다 아버지가 질문했대요. 너 오늘 뭘 실패했니? 그래서 질문이 좀 뜬금없죠? 그래서 오늘 실패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했대요. 네가 실패한 게 없다는 거는 너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실패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안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를 막 업적을 쌓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세일즈를 하게 됐는데, 세일즈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야, 어차피 세일즈가 안 됐고, 내 거를 팔아보자. 그래서 여자 속옷을 자기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팔기 시작해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을까요, 자기 회사를? 2조에 팔았어요. 또 재미난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창업 아이디어는 아까 그 세레나 윌리엄스가 흑인들한테 창업 그 돈을 대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남이 아무도 안 한 걸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UPS 스토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 미국의 우체국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친절하고 공무원들이니까. 그래서 보통 우체국은 9시 열어서 5시에 닫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우체국 갈 기회가 없죠. 출근 더 일찍 해야 되고 또 퇴근할 때 더 늦게 퇴근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우체국 옆에다 우체국을 차립니다. 기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열고요. 저녁 7시에 닫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박스를 빌려줘요. 그러니까 혼자 출장 갔다 뭐 열흘 만에 오게 되면 메일이 쌓이잖아요. 그걸 대신 맞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안 해주죠. 또 우체국도 하긴 하지만 5시까지 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24시간 그거를 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를 이 사람은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우표도 그 우체국에서 만약에 50센트다 그러면 여기서는 60센트에 팔아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옵니다. 대박이 됐어요. 그래갖고 회사를 UPS에 파는 겁니다. 한 3천억에 팔았죠.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이 젊은 사람들이 기발한 그 어떤 남을 돕겠다 아니면은 좀 더 이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에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창업 아이디어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너무 그 고정된 관념, 고정된 어떤 그런 그 깨트리는 거는 이 창업 아이디어, 이 엉뚱한 사람이 많이 나와서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창업하면은 이게 붐이 일어나 갖고 완전 경제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아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교육, 국영수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교육은 이제 졸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느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야 돼요. 제가요 미국 교육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건 저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수학이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캘큘러스라고 그러죠. 미국 교수가 저보고 천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보고. 근데 2차 방정식 아시죠? 2a분의 뭐 지금도 외우고 있으니까 2a분의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 보고 교수가, 미국은 그거를 아무도 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식간에 답이 나오는 거 보고 나보고 천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냐. 저는 그 교수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너는 이 대학 교수, 수학학 교수인데 너는 이걸 또 모르고 있니? 그래서 제가 한국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느낀 게, 제가 이제 그 다음 수학 클래스 가서 그 다음 수학 클래스 들어갔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수가 16살이에요. 수학 교수가 16살인데요. 12살에 박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이런 애들이 해야 되겠다. 그죠? 공부 잘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애가 뭐 수능시험 만점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천재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필요 없는 교육 허비한 거죠. 수능시험 뭐가 중요하죠?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창업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러면 훨씬 더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로 한국 교육에 문제가 있구나. 왜 저렇게 똑같은 교육, 줄 세우는 교육, 점수 경쟁, 그런 교육을 시킬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부터 학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주세요. 그럼 훨씬 더 나중에 아이가 고마워할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아까 말씀에 직접 투자하지 말고 연금을 통해서 펀드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국인의 안 좋은 생활 라이프 스타일 모든 거에 제가 다 해당돼요. 그래요? 학원 거의 제 수입의 절반을 털어서 애들 다 둘을 교육시켜 봤고요. 주식 투자 직접 투자해서 망해도 봤고요. 펀드에 넣었는데 마이너스 18%에서 빼도 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모든 케이스가 저한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때 결심을 했던 거는, 사실은 주식 투자 직접 절대로 내가 선정하거나 기업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 사업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완전히 다 손절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는 돈을 버는 데 집중하자,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집중하자 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금융 쪽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존니 대표님을 2년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김미경 뭐 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티클 보면서 알게 됐고, 좀 만나 뵙고 싶고 강의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는데, 회사 운영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제가 그거를 또 이게 변명이지만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그 소케몬에서 자치원에서 우리 여기 자치원에 계신 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사실 저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다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기업을 선정하는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예전처럼 일할 시간에 자꾸 궁금하게 되고 뉴스를 찾아보게 되고 이런 거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근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사업해서 버는 게 정당하지, 저 주식 투자해서 버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는 편견이 많아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커피숍을 차리고 싶어요. 커피숍을 차리고 싶은데, 제가 커피숍을 차리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장소도 구해야 되고 또 커피 만드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나 손님이 많은 커피숍을 발견해요. 여러분은
내가 커피숍을 차리는 것보다 그거 지분 참여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훌륭한 사람이 그 경영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게 돈을 일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왜 가격을 들여다볼까?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을까? 그런 건 중요하죠. 아, 이 회사는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 다른 회사를 보게 되면 상장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번 사람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그런 그 아모레, 지금은 아모레 주식이 많이 빠졌지만 아모레에 납품하는 그 용기 그 회사를 해서 아모레에 납품하는 제가 아는 사람의 형이 그거를 했는데 중국의 수출이 너무 막 잘 될 때 갑자기 그 이 용기가 막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아모레가 잘 되나 봐. 그랬을 때 그 내 지인은 그 아모레 주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마이너스 50%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를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으면 꾸준히 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결론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못 기다려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을 체크해야 된다는 강박한 점이 있죠. 왜냐면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수익률 얘기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수익률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 보면 목표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20만 원인데 목표 가격이 22만 원이다. 손절매 가격은 20만 원이다 그러잖아요. 전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하는 건 20만 원에서 22만 원 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내 기업과 동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나중에 10년 후에 200만 원이 될 거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20만 원 샀는데 18만 원이 됐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싸게 사잖아요. 왜 그 생각을 못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단기적인 가격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착각한 거죠. 그건 카지노에 간 거죠. 그리고 어차피 여윳돈으로 투자하잖아요. 사교육비 쓰면 어떻게 되죠? 빵이 되죠, 빵. 내가 100만 원 내는 순간 마이너스 100%죠. 만약에 그 돈으로 주식 투자했어요. 근데 혹시 마이너스 20%로 되더라도 80만 원은 남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아이들 괴롭히는데 돈을 다 쓸까? 그리고 아이 공부 잘한다고 달라질 거 없거든요. 학원 안 가도 잘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어차피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애는 어차피 못합니다. 못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딴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창업에 관심 있는 거고요. 저는 한국에서 제일 화가 나는 게 등급 매기는 거 있죠. 아이들 1등급, 2등급. 저는 소고기 등급 매기는 거 들어봤어도 애들을 등급 매기는 건 처음 봤어요. 멍청한 교육이죠. 아이를 왜 등급을 매깁니까? 아이를 왜 자존감을, 왜 아이가 2등급이면 그 아이는 자기는 2등 국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예요. 우리 아이들을 다 귀한 존재인데 왜 남하고 비교를 해서 등급을 매기죠? 이걸 깨트리는 방법은 파괴하는 겁니다. 생각의 파괴입니다. 너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네가 좋아하는 거에 유태인 교육이죠. 그러니까 운동장에 애들을 놨다 그랬을 때 운동장에 가운데다 애들 놓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너는 오른쪽 가고 너는 왼쪽 가고. 한국 교육은 일본 교육이죠. 줄을 세워요.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표가 똑같죠. 의사, 변호사. 나머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 주죠. 근데 그걸 일찍 깨달은 아이들은 럭키한 애들이죠. 공부 못한 아이들, 잘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창업을 하잖아요. 다 미국의 창업설에도 대부분 럭키한 사람들이에요. 해고된 사람들입니다.
해고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소리 작업했는데 그게 잘 되는 경우가 이제 많죠. 해고를 안 됐다 그러면 평범한 그 회사원이 될 텐데 잘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 네, 저는 맞춤 양복점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김석찬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뒤늦게 이제 돈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뒤늦게 돈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런 걸 좀 빨리 시작할 걸이라는 후회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존리 대표님도 어린 시절부터 이제 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오시면서 지금의 존리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여곡절이 많으실 말 거잖아요. 많죠. 네. 예. 그럼 어린 시절 혹은 뭐 20대, 30대 졸리에게 이거 나중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뭐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큼 무조건 공부해라라고 혹시 조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공부해라보다도 이 액션을 해라. 무조건 시작해라 오늘. 그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 잘하면서 이제 미스테이크도 겪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은 무조건 시작을 빨리 해라.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남들이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가 제일 똑똑하다. 네가 제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게 긍정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액션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미루다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좋은 거네. 증권 가서 계좌 틀어서 영업저축펀드 계좌 열어서 영업저축펀드 시작해야 되겠구나. 세계 메택이 있대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액션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저는 뉴저지가 집이 있었고요. 이제 회사는 이제 뉴욕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3명이서 카풀을 해서 갔어요. 맨하탄에 출장을 갈 때. 근데 그 당시 부동산이 아주 폭락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살던 동네에 이제 막 아파트가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게 가격이 얼마일까? 근데 3명이서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 요새 부동산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저기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다음 이제 주말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가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갔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혼자 갔죠. 혼자 갔는데 내가 봤을 때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ROI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지 못할 거예요. 3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산 가격이 그 당시 미국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폭락했을 때인데 5억 주고 산 거를요. 여러분 못 믿을 겁니다. 5억 주고 산 거를 6개월 만에 15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고 왜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까? 왜 궁금하지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액션을 무조건 시작하고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냥 just do it. 그게 저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교육비 끊어? 오늘 당장 끊어야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과목마다 한 과목씩 끊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완전 끊어야 됩니다. 그 정도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궁금증이 많아야 되고 애들이 엄마를 무지하게 존경합니다. 우리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다. 야, 너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 그 돈으로 투자하고 공부는 집에서 숙제만 하면 돼.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불안해하죠. 우리 애가 혹시 그 학원 안 가면 다른 애들아 주식가 걱정할 필요 없죠. 야, 상관없어. 네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 국영수 못해도 돼. 놀랍게도요. 그렇게 배우는 애들은 또
공부도 잘해요.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되라. 너 지금부터 하면 한국 금융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더라. 근데 너 저기 그 금융인이 되라. 펀드 매니저 되라. 그럼 아이들이 모티베이션이 생기죠. 저는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바뀌게 되면 대한민국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자체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작년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시점부터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식을 한 주씩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너 학원비 대신 그럼 여기에 투자를 하자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사실 요즘에 약간 갈등이었던 게 25%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 이거 25% 수익이 났는데 판매를 해야 될까? 하고 아이하고 의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게 엄마 뭐가 달라? 당장 팔면 25%의 수익을 우리가 얻게 되지. 근데 팔지 않으면 이 회사를 계속 너는 지지하게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이가 선택이 엄마 그럼 그냥 놔둬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이제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25%인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강의 듣고 그 회사를 우리가 같이 운영하는 이제 멤버가 돼서 계속 간다. 이렇게 아이의 생각이 맞구나라는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좀 걱정이긴 해요. 뭐 여하가 한국의 어떤 이런 교육 어떤 문화 자체가 계속 경쟁하게 되고 엄마들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또 지지해줘야 되기도 하니까. 근데 아이가 좀 더 이런 금융에 대한 역량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아까 당장 지금 하게 해라고 하는데 뭘 하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금융에 관심을 갖고 가게 할지. 저희는 마을학교도 되게 많이 운영하거든요. 네네. 법인 자체에서.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주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항상 이런 금융 역량은 없어요. 그래서 뭘 애들한테 해줘야 되는지 혹은 애들이 뭘 선택하게 해야 되는지 당장 그건 잘 다시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 워런 버핏은 어떻게 했을까요? 워런 버핏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식 투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많은 거잖아요. 주식이 뭔가 이제 아셨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한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너랑 나랑 같이 네 생애 첫 번째 주식을 골라보자. 그렇게 뭐 과학적으로 뭐 한국은 구형수에 너무 찌들려져 있기 때문에요. 주식 투자도 공부를 해서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런 편견이 있는 거예요. 뭐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죽을 때나 가능해요.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주식 투자 좋댄다. 하자. 그러면 어떤 주식 고를까? 아이디어가 천차만가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너 게임 좋아하네? 너 게임 주식 한번 해볼까? 엄마 화장 맨날 하잖아. 엄마 맨날 보톡스 맞잖아. 보톡스 주식 사자.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맨날 보톡스 얼마 쓰잖아. 근데 그 돈으로 우리가 이 회사 주식을 사면 그러면 그 회사를 알게 되죠. 요새 제가 보톡스 얘기를 왜 했냐면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보톡스 만드는 회사죠. 근데 굉장히 이슈가 많죠. 그래서 대웅제하고 소송을 하고 뭐 균주를 누가 훔쳐갔고 그런 그 주식 하나를 투자하게 되면은 질문이 막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이 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었지, 소송을 걸어갖고 왜 소송을 걸고 있지, 또 소송을 왜 이겼지, 만 가지의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상상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경쟁하는 회사가 어디지? 미국에 어디가 알레간이라는 회사가 뭐지? 국제적으로 되는 거죠.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삼성전자 경쟁자가 어디지? TSMC는 어떤 회사지? 반도체 회사 안 좋지? 너무너무 질문이 많은 거죠. 그 아이들이 그런 상상력을 키우는 거죠.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가 버크셔 하드웨어라는 회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투자한 회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작해라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아이하고 같이 얘기해라. 주식이라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엄마도 잘 모르니까 그 엄마랑 같이 해볼까? 제가 패밀리 캠프를 파주에서 이제 여러 번 열었거든요. 제가 그 패밀리 캠프를 연 이유는 그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이해를 해요. 내가 너무 시간을 허비했다. 그래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아들을 데려오는데 또 손자도 데려오고 합니다. 제가 패밀리 캠프를 여는 게 그 단순히 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온 식구가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한 10살, 한 12살 단 아이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자야 되는데 여기 왜 왔냐. 또 하나의 또 저기 또 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대부분 부모랑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또 며느리도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시아버지가 가자니 갈 수 없이 온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돌아갈 때는요. 98%가 오길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아이가 엄마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엄마, 우리가 굉장히 잘못 살은 것 같아. 나 창업할 거야. 나 학원 끊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밤새도록 얘기를 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한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부자 되는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난한 라이프를 살고 있었네. 우리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했네. 우리가 돈도 없으면서 사교육비를 막 100만 원, 200만 원 썼네. 갑자기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예요.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는 건 쉬운데 공부 잘하는 건 어렵습니다. 또 공부 잘해봐야 별거 없죠. 대학 교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는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창업 국가가 되는 거죠.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지적 능력, 그 다음에 부지런함, 그 개인 역량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창업 국가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역량을 점수 경쟁하는 데 쓴 거예요. 국어 만점 받았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돈 버는데 전혀 관계가 없죠. 우리 아이가 창업하는데 이만큼도 관계가 없죠. 우리는 쓸데없는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배웠던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직업이 농부, 광부, 뭐 저기 관리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관리가 되려면 시험 봐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는 점수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에서 깨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장소를 구하는 게 힘들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파주의 패밀리 캠프를 보고 이거다 그러고서는 이제 홈페이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이제 했더니 대성황을 이뤘는데요. 문제는 그게 경기도 소속이에요. 근데 빌려주기 싫은 거예요. 왜냐,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절을 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지사한테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1년 내내 돌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걸 뭐 반도체 뭐로 만든다고 그래갖고 제가 실망이 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제프 베조스한테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 제프 베조스가 그 베조스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은 거를 미국에서 하는데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겠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 여기 송도에 1박 2일로 할 장소를 누가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차라리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군데 연락이 와요. 합천에서 연락이 왔고요.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고, 이게 이제 시작이 아닌가. 오히려 파주만 할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송도에서도 인천에서도 청소년 캠프 같은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홈페이지에서 연락을 주셔서 우리 여기도 한번 와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제 홈페이지 열고 그다음에 이제 모집을 받습니다. 예. 네, 근데 일단 대만족을 해요. 특히 아이들이 하루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봐요. 네, 뒤에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하는 그 기업이 내가 동업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뭐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기업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악화돼 가지고 뭐 석유 파동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다른 어떤 내가 의도하지는 않은 죄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거나 그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왜 세계 경제를 걱정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내가 기업을 운영하면 그냥 예를 들어 뿌리 기업이라면 그냥 내가 잘하면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어떤 세계 경제에 따라서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이 다 하루에 뭐 그냥 20%도 폭락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 100년을 봤을 때 결국은 기업은 살아남는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은 극복하기 힘들죠. 근데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만 결국은 리커버하게 돼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바잉 찬스죠. 예를 들어서 가장 극렬한 예가 우리 IMF 때 제가 코리아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IMF 때 하루에 40%가 없어졌어요. 제 펀드에 환율 그다음에 엄청나게 망했죠. 하루에 막 그냥 난리 났죠. 근데 그때가 가장 살 타임인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을 때 항상 이런 기업이나 그거는 살아나게 돼 있다. 그래서 내 돈이 기업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죠. 걱정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걱정 안 할 날이 없죠. 뭐 반도체가 여기서 안 된다는데 뭐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데 뭐 온갖 걱정이 많죠. 근데 기업을 보고 투자하면 가격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30% 마이너스 했다 그러면 그 좋은 바잉 찬스죠. 그 기업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아니면 그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막 주가가 하락이 오면 그게 오히려 바잉 찬스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사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네네. 매달 적금하듯이 예금하듯이 일정 금액을 이제 저도 그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어떤 몇 개 회사 이렇게 해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삼성전자처럼 좀 탄탄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회사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바이오까지 신생 기업까지 전부 다 조금씩 한 10개 회사 내에서 투자를 해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장기 투자하고 싶어서 어떤 건 5년 뭐 2, 30년까지는 사실 가보진 못했고요. 5년 정도, 7년 정도까지 가봤는데 중요한 건 제가 돈을 써야 될 시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꽤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운영하다 보니까 돈을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목돈을 언제 이걸 빼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데 네. 그 대체를 쭉 보니까 이 중요한 시점을 그래서 계속 이 가격을 보게 되는 게 언제 시점쯤에 내가 필요할 때 그 돈을 꺼내서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제가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계속 저는 넣고 있고 언제 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필요할 때도 지금 빼는 게 맞나 틀리나 이 고민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5년, 7년씩 가더라도요. 그렇죠. 그 고민이 사실은 다시 시작하기가 두려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주식을
팔아야 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필요하면 팔아야죠. 내가 사업해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면 팔아야 되겠죠. 돈이 필요할 때 팔고요. 그래서 여유 자금을 하는데 만약에 필요 없다면 팔면 안 되죠. 근데 필요하면은 팔고 또 하나는 팔아야 될 때가 이제 많은 사람들도 질문을 해요. 장기 투자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10년 전에 이 회사 굉장히 잘 됐었는데 지금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펀드 매니저도 똑같은 걸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펀드에 50개 종목이 있는데 10년 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 팔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세상이 변하는 거에 거기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조금씩 옮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부분 돈이 필요할 땐 파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팔지 말아라. 그게 제 답이에요. 그렇지만은 장기 투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나는 그냥 묻어놓고 20년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에 세상이 변하면서 조금씩 그 다른 기업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1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글에 있는 회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많이 벌었지만 이제 더 이상 성장성이 없다는 거는 좀 팔을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옮겨가는 거죠. 네. 제가 사회적 기업이 될 의사가 없냐고요? 문제점, 학원의 문제점, 학원의 문제점, 공교육의 문제점,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금융에 네네. 대한 이쪽이 지금 포커싱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전문가시고 네네. 또 갖고 있는 이슈화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기업으로 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사이트도 보고 했는데 대표님이 갖고 있는 역량과 이제 이 국가 차원의 이 자원과 자산이 같이 합쳐지면 사회적 경제 쪽에서 충분히 소셜 벤처는 아니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쪽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기 같이 그 동참하자 이런 제안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금융 교육이 첫 번째 제 그 프라이어리티이기 때문에 그 이 서스테이너블하고 그다음에 영속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저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봐서 그거를 더 재투자해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차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저는 혼자 일할 생각은 없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한국 교육 개혁을 위해서 그 이 송도에 이제 학교를 이제 차렸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금융을 가르치는 거를 개설하고 싶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하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베조스 아카데미가 정확하게 그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을 오면 같이 일하자. 그게 이제 확산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지방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방의 금융교육이나 이런 건 완전히 그리고 청소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그 폐교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없을까? 폐교들을 어떤 금융학교로 한다든가 그런데 지방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 자사운용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사운용사의 창업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아이디어잖아요. 투자 아이디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자사운용사 차리는 게 25,000불만 있으면 차려요. 3천만 원 있으면 차립니다. 근데 한국은 10억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차리기 힘들죠.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여러 명에서 모여서 10억을 만들어서라도 하고 이런 자사운영업의 회사들이 1,000개, 2,000개 되면 대한민국 뒤지죠. 다 투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사운영사는 아주 초기에 스타트업 회사만 투자하는
그거를 중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그 다음 단계에 투자하는 사람. 미국은 너무 많잖아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아주 초기부터 기업이 죽기 전에 투자하는 거가 다 있잖아요. 나중에 그 벌처 펀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수리 쓸어가는 회사 사갖고서는 그런 게 투자하는 것부터 그 다양성이 있는 펀드가 나오는 게 자사운용업의 발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우리는 제조업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을 통해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게 100배 낫죠. 내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 기업들 중에서 옛날에 굉장히 잘 되다가 2세, 3세가 되면서 쓰러지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게 무조건 내 아들이 해야 된다, 손자가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은 완전히 열려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경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경영하게 있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거기다 내가 투자만 하면 되죠. 난 놀러 다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아들이 물려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크지를 못하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